저는 올해 38살 박민지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12년째인 평범한 주부였죠. 아니, 평범하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네요. 지금 이 순간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제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온몸이 아프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합니다. 어쩌면 이 고통이 각성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6살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던 저는 회사 거래처 영업팀장이던 김준혁을 만났어요. 첫인상은 그야말로 완벽했죠. 키 180cm의 단정한 정장 차림, 무엇보다 말솜씨가 좋았어요. 점심시간에 우연히 마주친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회계팀 박민지 대리님 맞으시죠? 항상 서류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점심 한번 사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석 달 만에 연애로 6개월 만에 결혼 전제 교제로 발전했습니다. 준혁 씨는 데이트할 때마다 작은 선물을 챙겨왔어요. 장미꽃 한 송이, 제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초콜릿, 퇴근길에 비가 오면 어김없이 차를 가지고 와서 태워다 주었죠. 민지야, 너는 내가 평생 지켜줘야 할 사람인 것 같아. 너무 순수하고 착해서 세상에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의 달콤한 말에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부모님께 소개했을 때도 그는 완벽했어요. 정중한 인사, 선물 준비, 심지어 아버지의 까다로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했죠. 장인어른, 민지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 있습니다. 제 부모님도 두 분을 친부모님처럼 모시겠다고 하십니다. 결혼식은 작지만 따뜻했어요. 회사 동료들과 가족들이 축하해 주었고, 저는 드디어 제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전셋집에 짐을 풀던 날,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가 열심히 일해서 5년 안에 아파트 살게. 아이도 둘 낳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결혼 첫 해는 정말 행복했어요. 준혁 씨는 퇴근하면 설거지를 도와주었고,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다녔죠. 제 생일에는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왔고, 기념일마다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 차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변화였죠.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주말 약속이 취소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미안 여보.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생겼어.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아. 처음엔 이해했어요. 직장인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날이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늘어났고 나중에는 주말에도 일한다며 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통장에 쌓여야 할 돈이 보이지 않았어요. 준혁 씨, 저축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 낳으면 돈 많이 들잖아요. 알아. 근데 지금 회사에서 투자건이 있어서 거기에 좀 넣어뒀어. 6개월만 있으면 2배로 불어나. 그럼 아파트 계약금 만들 수 있어. 투자라는 말에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돈은 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카드 청구서는 매달 늘어났죠.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300만 원이 넘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 그거 회사에서 접대비 먼저 쓰고 나중에 정산받는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정산은 되지 않았고 카드값은 계속 쌓였습니다. 그때부터 준혁 씨는 제가 돈 얘기만 꺼내면 짜증을 냈어요. 야, 너는 돈 얘기밖에 몰라? 남편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해는 못해줄 망정 잔소리만 하네.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어느 날부터는 벽을 주먹으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게 남편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제가 더 잘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결혼 3년 차,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남편에게 알렸어요.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요. 그런데 준혁 씨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 지금, 아니,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애를 낳지. 왜 피임을 안 해? 하지만 우리 결혼했잖아요. 아기는 축복이에요. 축복?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무슨 축복이야. 솔직히 말해, 나 지금 회사에서 잘릴 위기야. 투자한 거 다 날렸어.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가 말했던 투자는 주식이 아니라 도박이었다는 것을요. 불법 스포츠 토토에 빠져서 1년 넘게 돈을 쏟아부었고 회사 법인카드까지 횡령해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죠. 여보, 그럼 어떡해요? 우리 아기는요? 아기, 지금 그게 중요해? 일단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는 게 먼저야. 당분간 내 일에 집중해야 하니까 넌 조용히 있어. 그날 이후 준혁 씨는 저를 아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밥을 차려놔도 먹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가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것도 본 척 만척했죠. 여보, 좀 도와줘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면 친정 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여유가 있어? 친정에 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부모님도 이미 제게 등을 돌린 상태였거든요. 결혼할 때 부모님은 준혁 씨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민지야, 그 남자 뭔가 믿음이 안 가. 말만 번지르르 하고 눈빛이 진실하지 못해. 아빠 편견이에요. 준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너 후회할 거야. 아빠 말 안 들으면. 결국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고 그 이후로 관계가 껄끄러워졌죠.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웠고 전화해도 어머니는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무슨 일이야? 바쁜데.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래.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해. 지금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해. 친정 부모님은 제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결혼한 것에 대해 서운함을 품고 계셨고 시댁 부모님은 애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한 번도 전화를 먼저 하신 적이 없었고 시아버지는 제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셨어요. 아, 그 며느리.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얘 좀 바꿔줘. 명절에 시댁에 가면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저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만 했죠. 언니, 설거지는 며느리가 하는 거잖아. 우리는 친정 식구니까 쉬어야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도 시댁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그래, 그럼 조심해. 아들이길 바란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축하나 걱정의 말은 없었죠. 오히려 시어머니는 며칠 후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임신했다고 명절에 안 내려오면 안 돼. 애 있는 여자들도 다 일하는데 넌 왜 못해? 그렇게 저는 사방에서 고립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무시했고 양가 부모님은 무관심했으며 저는 혼자 모든 것을 견뎌야 했어요. 임신 6개월이 되던 어느 날 준혁 씨가 회사에서 정말 해고되었습니다. 법인카드 횡령이 발각된 거예요. 여보, 나 잘렸어. 그럼 어떡해요? 우리 아기는? 아기, 그래, 아기. 솔직히 말할게. 나 도박빚이 5천만 원 있어.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야겠어. 뭐라고요? 제 이름으로요? 그래. 너 신용 괜찮잖아. 내 신용은 이미 바닥이야.
대출 안 받으면 우리 다 죽어.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지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뱃속에 아기가 있었고 그래도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결국 제 명의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빚 갚는 데 쓰이지 않았어요. 준혁 씨는 그 돈으로 다시 도박을 했고 한 달 만에 모두 날렸습니다. 여보, 돈 다 어디 갔어요? 시끄러워. 잔소리 좀 그만해. 그날 처음으로 준혁 씨가 저를 밀쳤어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벽에 부딪혔고 배를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아파요. 배가 아파요. 아프면 병원 가. 나한테 왜 난리야? 그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119를 불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가정폭력이신가요? 몸에 멍 자국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넘어진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결혼이 실패했다는 것을,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병원비는 제가 다니던 회사의 직장 동료가 내주었습니다. 저는 출산 휴가도 없이 임신 9개월까지 일했거든요. 동료 수진 언니가 병원에 찾아와서 물었어요. 민지야, 남편은 어디 있어? 왜 혼자 병원에 있어? 언니, 일하러 갔어요. 일? 무슨 일? 지금 회사 잘렸다며? 그래도 알바라도 해야죠. 돈 벌어야 하니까. 수진 언니는 한숨을 쉬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지야,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남편한테 맞고 부모님한테도 연락 안 되고 이게 정상이야? 언니 괜찮아요. 아기만 낳으면 나아질 거예요. 나아지긴 뭐가 나아져? 민지야, 정신 차려. 하지만 저는 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차리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정신을 차리면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준혁 씨는 갑자기 다정해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이제 아기 낳으면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게. 정말요? 약속해요? 응, 약속해. 우리 아들 얼굴 보면 달라질 거야. 저는 또 믿었습니다. 출산 당일 진통이 시작되어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준혁 씨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죠. 여보, 애 나올 것 같아요. 빨리 와요. 1시간 후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중요한 약속 있어. 끝나면 갈게. 약속이 뭐길래 아내 출산보다 중요한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국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옆에서 힘내라고 응원해 주었지만 제일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없었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3.2kg의 건강한 아기였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출산 후 병실에 혼자 누워 있을 때 준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일이 생겼어. 아들 낳았어? 그래, 수고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축하도 미안함도 없었죠. 그저 의무적으로 하는 전화였어요. 다음 날 병원에 나타난 준혁 씨는 아기를 한번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별로네. 그냥 빨간 원숭이 같은데. 그리고는 제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 뭐예요? 대출 서류. 추가로 2천만 원 더 필요해. 서명해. 지금 제가 애 낳고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요. 그래서 빨리 안 하면 우리 집 날아가. 월세 밀렸어. 산후 이틀째 통장도 빈 채로 퇴원했습니다. 택시비도 없어서 버스를 탔고 아기를 안고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렸죠.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혁 씨는 없었고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아기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후 100일이 되기 전 저는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혁 씨가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대출 이자만 매달 80만 원이 나갔거든요. 아기는 동네 어린이집에 맡겼고 저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준혁 씨는 집에서 게임만 했어요. 저녁에 들어가면 소파에 누워 게임하거나 아예 집에 없었죠. 여보, 밥은 먹었어요? 알아서 시켜 먹었어. 너는 애밥이나 챙겨. 아이가 두 돌이 되던 해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죠. 선생님, 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환자분, 지금 상황이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주변에 도움 요청할 곳은 없나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여전히 차갑게 대하셨고 시댁은 아예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죠. 제가 만날 때마다 남편 흉만 보니까 피곤해진 거예요. 민지야, 미안한데 나 요즘 너무 바빠서 못 만날 것 같아. 수진 언니, 제발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민지야, 언니 말 들어. 이혼해. 그게 답이야. 안 돼요. 아이가 있잖아요. 아빠 없이 어떻게 키워요? 그럼 그렇게 살 거야? 맞으면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언니는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어요.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드디어 한계가 왔습니다. 준혁 씨의 폭력이 점점 심해졌거든요.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물건을 집어 던지고 저를 밀치고 심지어 아이 앞에서도 욕을 했죠. 엄마는 바보야. 돈도 못 벌어오는 쓸모없는 여자야. 여보, 아이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그날 준혁 씨가 저를 때렸습니다.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아이가 울면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아빠, 엄마 때리지 마. 아파. 그 모습을 보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아이도 똑같이 자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폭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아이로 자랄 거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다음 날 저는 가정폭력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지 씨, 지금 당장 집을 나오셔야 해요. 아이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갈 곳이 없어요. 친정도 시댁도 안 받아줘요.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새 출발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모자, 보호시설에 입소했습니다. 가진 것 없이 아이 손만 잡고 나왔죠. 준혁 씨에게는 문자 하나만 남겼어요. 이혼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습니다. 시설 생활은 힘들었지만 자유로웠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됐고 맞지 않아도 됐으며 아이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됐죠.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만났고 그들과 이야기하며 치유받았습니다. 6개월 후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어요. 준혁 씨는 놀랍게도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아마 더 이상 제게 뜯어낼 게 없다는 걸 알았던 거겠죠. 위자료도 양육비도 받지 못했어요. 준혁 씨는 무일푼이었고 오히려 제 명의로 된 빚만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죠. 민지 씨, 이 빚은 사기 혼인이라 증명되면 절반 나눌 수 있어요. 아니요. 그냥 제가 다 갚을게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빚쟁이가 되었고 아이와 단둘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을 얻어서 이사했고 아이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저는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아이는 이제 웃을 줄 알았고, 저도 다시 웃을 수 있었거든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 그래, 우리 아들 최고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빚은 반쯤 갚았고,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저도 회사에서 승진했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준혁 씨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 민지야, 나 좀 살려줘. 3년 만에 듣는 목소리는 초라했어요.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무슨 일이에요? 나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 숨을 곳이 없어. 내가 유일한 가족이야. 저는 당신 가족 아니에요. 이미 남남이잖아요. 제발 일주일만 재워줘. 그 후에는 절대 연락 안 할게. 거절하려고 했지만 준혁 씨가 울먹이는 소리를 내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한때 남편이었고 아이 아빠였으니까요. 일주일만이에요. 그 후엔 나가셔야 해요. 고마워, 민지야. 정말 고마워. 준혁 씨가 집에 들어온 날부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예전처럼 소파에 누워 게임만 하고 제가 해놓은 밥을 먹고 아이에게는 관심도 없었어요. 아빠, 나 학교에서 상 받았어. 그래, 잘했네. 대답은 했지만 눈은 핸드폰에 고정되어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지만 준혁 씨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니 준혁 씨, 이제 나가셔야 해요. 조금만 더. 나 지금 취직 준비 중이야. 한 달만 더 있게 해줘. 안 돼요. 약속이 일주일이었잖아요. 아, 너 나한테 이럴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목소리가 높아졌고 저는 본능적으로 움찔했습니다. 예전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알았어요. 한 달만요. 그 후엔 꼭 나가셔야 해요. 한 달이 두 달이 되었고 두 달이 석 달이 되었습니다. 준혁 씨는 전혀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편하게 눌러 앉았죠. 민지야, 저녁 뭐야? 배고픈데. 냉장고에 있어요. 직접 해 드세요. 야, 너 왜 이래? 나 손님인데. 손님은 석 달씩 안 있어요. 그럼 뭐 어쩌라고? 나 지금 갈 데 없다니까. 그리고 얼마 후 준혁 씨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 씨가 저를 부르더니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대출 서류. 내 명의로 3천만 원만 빌려줘. 미쳤어요? 제가 왜요? 야, 너 나 때문에 집도 없고 아이도 키우는 거 아니야? 3천만 원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저는 혼자 힘으로 다 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 그럼 아이 데리고 나갈까? 법적으로 내 아들이야. 뭐라고요? 농담이야, 농담. 근데 진짜 돈 좀 빌려줘. 안 그러면 빚쟁이들이 여기로 올 거야.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거절했고 준혁 씨는 화를 냈어요. 그날 밤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저를 밀치고 너 같은 년이 뭘 잘났다고 거절해? 내 손바닥 안에 있는 주제에 아이가 울며 방에 숨었고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준혁 씨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경찰관님, 부부 싸움이었어요. 별일 아니에요. 부부 아니에요. 이혼한 사이예요. 아, 그래요? 그럼 왜 한 집에 살고 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받아준 것이 화근이었어요. 경찰은 상황을 정리한 후 떠났고 저는 다음 날 짐을 싸서 아이와 함께 고시원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끝까지 제게 연락했어요. 문자, 전화, 심지어 회사까지 찾아왔죠. 민지야, 제발 돈만 빌려줘. 진짜 죽게 생겼어. 안 돼요.
이제 그만하세요. 너 후회할 거야. 내가 살려둔 거 알아?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어. 협박은 계속되었고 저는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준혁 씨는 더 이상 제게 접근할 수 없게 됐죠. 그리고 6개월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혁 씨가 다른 여자를 사기쳐서 경찰에 잡혔다는 것이었어요.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착한 여자를 속여 결혼하고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받고 도박으로 날리고 사라지는 것. 피해자가 5명이나 됐고 총 피해액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재판에서 준혁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여성들을 속였으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판사의 말에 준혁 씨는 아무 표정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화나지도 미안하지도 않았죠.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박민지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저도 피해자예요. 그 사람 전 부인이라는 말 들었어요. 아, 네. 죄송해요. 제가 먼저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제 책임이에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사실 저도 몰라요. 그냥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렸어요. 이러다간 정말 죽겠다 싶어서 그 용기가 대단해요. 저는 아직도 빚에 시달려요. 저도 아직 빚 있어요. 근데 갚으면서 사는 게 그와 함께 사는 것보다 나아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공감이었죠. 지금 저는 38살입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고 저는 아직도 빚을 갚으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행복합니다. 정말로요. 왜냐하면 이제 누구에게도 맞지 않고 눈치 보지 않으며 아이와 웃으며 살 수 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과는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먼저 연락 주셨거든요. 민지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때 좀 더 도와줄걸? 아빠, 괜찮아요. 저도 고집 부렸으니까요. 그래도 아빠가 차가웠어. 이제라도 힘들면 얘기해. 도와줄게. 고마워요, 아빠. 시댁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준혁 씨를 감싸고 저를 탓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남편을 제대로 못 섬겨서 그렇게 됐다. 여자가 잘 받쳐줬으면 남자가 왜 망가져? 그런 말을 듣고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제이지 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녹음하며 지난 12년을 정리합니다. 학대와 무관심 속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을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걸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힘든 관계에 있다면, 폭력에 시달린다면, 무관심에 상처받는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떠나는 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처럼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아이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아이가 자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얼굴로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합니다. 잘했다고. 내가 정말 잘했다고. 그리고 당신도 잘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